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 강좌를 맡은 서평가 박일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제경영 서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경영연구소에서 연수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식플랫폼협동조합에서 인문경영 파트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그 경제인문학 그리고 서평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은 경제경영 서평집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 예, 오늘 강의 주제랑 또 마침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퇴근길 인문학 수업 이런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예, 물론 저 베스트셀러가 될 뻔만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 회사원 서평가로서 좀 활동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기관지나 잡지의 그 서평을 좀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회의라고 하는 그 서평 전문 잡지에 한 6년 동안 그 경제경영 서평을 주로 기고를 했었고요. 그 잡지에 기고했던 서평들을 모아서 다시 다듬고 새로 쓴 책이 바로 오늘 그 강의 주제이기도 한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입니다. 경제경영 서평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방송에서 그 경제경영과 관련된 그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도 좀 한 적이 있고요. 예, 오늘 그래서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경제학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문학, 그리고 이 경제학과 인문학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또 요즘 또 시절이 시절인 만큼 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는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경제 경영서를 통해 우리가 그 경제와 친해지는 법, 혹은 경제학을 좀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제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중요한 분야인지를 알아보고요. 또 경제를 그 인문학적으로 친숙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평가이고 경제경영 서평을 좀 쓰다 보니까 강의 중간중간에 그 좋은 책들을 좀 틈틈이 추천을 좀 드리면서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경제, 우리가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죠. 그리고 또 경제학. 제가 한 37년 전 기억으로 먼저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제가 80년대 그 초반에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시험 때가 되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족보라는 걸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꼭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를 낸다 하고 선배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족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초에 그 이제 경제 원론 시험 시간이었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저 교수님은 기억으로 그러니까 경제란 무엇인가 이게 꼭 중간고사 문제다 하고 미리 족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히 뭐 시험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경제란 무엇인가만 이제 달달달달 외우고 이제 시험에 들어갔죠. 그런데 조교가 와서 흑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기억으로 시작을 안 하고 디귿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게 웬일인가 이런 참사가 하고 이제 그렇게 당황을 했는데 잠시 후에 다들 환호를 질렀습니다. 왜냐고요? 시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도대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그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 그때 저희는 제 기억에 그 조순 교수님의 그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경제학 책인지 한문책인지 모를 정도로 반은 한글, 반은
한문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경제가 무엇인가 한번 좀 정의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경제를 사실 입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경제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참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군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돈이나 시간 또는 노력을 적게 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경제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경제를 보면은 그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일컬어서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사회적 관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 한 사회의 그 한정된 자원, 뭐 인간 사회에서는 자원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지가 않으니까요. 이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세우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쓰면 일단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데 또 학자들마다 경제를 정의하는 방법은 또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 야곱 바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학은 경제학자가 하는 것이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제학을 좀 어렵게 또는 낯설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뭐 쉽지 않은 개념에다가 온갖 그 숫자, 수식, 복잡한 그래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자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명목 이자율이 있고 실질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은행 벽면에 적혀져 있는 그러한 이자율을, 대출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적용되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명목 이자율에서 그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를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경제학이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의 그 수고나 그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또 빼놓지 못할 얘기가 또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제적 인간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해보면은 그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효용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 뭐 이거를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합리성 아니고요. 계산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이제 경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 오이코노미아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살림살이 경제학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경제라는 말에는 살림살이라는 말과 돈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이 경제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왔는데 이게 본래 뜻은 집안을 살림한다,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살림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다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오이코노미아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지금 쓰는 경제라는 말은 그냥 화폐로 계산되는 수익의 극대화와 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이나 서양에서 원래 썼던 경제라는 말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좀 있죠. 이러한 그 경제적 사고는 그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 아실 겁니다. 이게 그 문명의 발상지인 그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죠. 이 함부라비 법전에는 그 범죄에 대한 그 처벌과 관련된 조항, 이게 좀 법전이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관세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통상 등과 같은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인류가 문명을 탄생시킨 6,000년 전에 이미 경제적 사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동양,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기라는 책이죠. 사마천의 사기. 예. 이게 중국 한나라 때 역사가 이제 사마천이 사망오제의 황제로부터 한나라 무제 때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그 광대한 3,000년의 중국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이제 이 사기라는 책이 왜 주목을 많이 받느냐면요. 역사서로서도 주목을 받지만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사기라는 책을 뭐 조직 관리라든지 인간학의 어떤 참고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기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맞부닥뜨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거의 다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원래 이 사기라는 책은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다양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뭐 그 모든 그 사기의 모든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전공자들이나 뭐 읽는 책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져야 될 책은 바로 열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기, 열전 이렇게 불리는 책이죠. 서양에 헤로도트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다면 동양에는 바로 이 사기라는 책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견줄 만큼 아주 명작입니다. 이 130편의 그 사기라는 책 중에서 이 열전이 바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70여 편, 열전 70여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그 시대의 그 제왕 그리고 제후를 위한 각양각층의 인물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또 그 경제이다 보니까 사기 열전에 있는 그 화식 열전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화식. 이제 화라는 뜻은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식은 불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식 열전은 그 춘추 말기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그 상공업으로 치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상공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활동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이지만 그 상업의 발생 과정이라든지 상공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식열전은 다른 말로 드리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능력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기열전은 그러니까 그 꼭 경제경영서는 아니지만 그 꼭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특히 화식열전은 일부러 경제라는 측면에서든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겠죠. 애덤 스미스, 뭐 경제는 몰라도 경제학은 몰라도 애덤 스미스라는 이름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 때문이죠. 뭐 우리는 음악에서도 뭐 음악의 아버지, 뭐 바하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학문의 아버지 격이면은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마련이죠. 바로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또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 이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그 1776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기도 했죠. 예. 그런데 그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이 말과 함께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또 자유방임이라는 그런 단어죠. 이 자유방임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을 토대로 최적화 가능성을 시장 스스로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라, 시장을 간섭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이제 자유방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방임이라는 말은요, 그 진정성은 개별적 인간, 즉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권력의 비인격적이고 불합리한 억압과 간섭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절에 관행이었던 그 왕권, 그리고 귀족의 억압과 독점의 폐단을 배격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그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왜곡해서 오로지 그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와 간섭을 철폐해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자유방임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죠.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0세기 초, 그러니까 그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1929년, 30년도의 그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그 개인의 탐욕과 또는 정부의 무방비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덤 스미스 하면은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말이 애덤 스미스가 무척 강조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애덤 스미스의 책, 모든 책에서 이 책은 한 3차례 정도 원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론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애덤 스미스는요, 그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철학자, 정확히는 도덕 철학자로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그 국부론보다도 더 훨씬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1759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제 애덤 스미스는 자신을 경제학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스스로 철학자라고 자신을 자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대학에서 논리학과 그 도덕 철학을 또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사회 전체의 그 도덕적 행위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도덕의 일반 원칙이 도출되는 인간의 그 공감 능력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인문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훨씬 일찍부터 간파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공감의 원리가 그 인간 사회의 건물 전체를 바치고 있는 어떤 그 기초에 해당한다고 하면은요, 그 도덕적 행위 원리는 그 1층에 해당을 하고요, 그 정치 경제학 원리는 2층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지금 표지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 그러니까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가 자기 묘비명으로 쓴 구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국부론을 내세우지 않고요, 이 도덕 감정론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경제학에서 스미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 영국의 경제학자고요. 그 19세기 후반 그 신고전학파를 창시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샬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이제 취임을 할 때 했던 연설에서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그 경제학 또는 경제에서도 뭔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얘기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봤었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떠올리면요, 저는 이제 그 데이빗 피처 감독의 이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브래드 피트, 예, 그리고 모간 프리먼, 예, 아주 유명한 두 배우가 제 기억에 형사로 나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죠. 그 성서에 등장하는 7대 죄악, 이걸 모티브로 했습니다. 7대 죄악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탐식, 탐욕, 태만, 욕정, 교만, 시기, 분노,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7가지 죄악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그 스릴러 영화죠. 예. 여기서도 바로 그 탐욕, 우리가 경제학에서 아주 인간의 본성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탐욕을 그 7대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의 이기심, 탐욕,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그 최근에 뭐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 TV나 이런 곳에서 그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보면은, 그 이제 영상에서 보는 그런 화면들은 보면 대단히 정말 화면이 멋있어요. 참 극적이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찍었을까 하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는 또 인간의 어떤 그 탐욕이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그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날개를 확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런데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새들이 막 그 나뭇가지에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카메라로 저렇게 잘 담았는지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에다가 악교치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가 날고 싶어도 한 번에 갑자기 확 그렇게 한 번에 날아오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악교가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날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그때 그 사진을, 카메라를, 영상을 담는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리고 또 야생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들판에 피어 있는 그 야생화를 찍기 위해서, 야생화는 뭐 아시다시피 야생화라는 게 대부분 그 꽃이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이렇게 보잘것없게 피어 있는 그런 꽃들인데, 그것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으면 아주 또 멋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진에 멋있게 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그 주위에 있는 내가 찍으려고 하는 야생화 주위에 있는 다른 꽃들을 이렇게 다 뽑아낸답니다. 그래야지 그게 돋보이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는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 사진을, 그 야생화를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뭐 뽑아서 없앤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참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상사에서 중요한 그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국부론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케인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경제학자죠. 케인즈가 쓴 일반이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이렇게 3권의 책은 경제사상사에서 아주 중요한 3대 명자라고 꼽히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과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면 신입생 때 이 책들을
삽니다. 왜냐하면 필독서라고 하니까. 그러면 졸업할 때 과연 이 책 3권을 다 읽고 졸업을 하느냐. 네,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은 안 읽거나 또는 못 읽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원에 가서 읽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성인이 돼서도 또 읽게 되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못 읽는다 해갖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물학과, 이제 예를 들면은 생물학과 학생들도 찰스 다윈의 고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사실은요, 못 읽고 또는 안 읽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죠.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마르크스와 케인즈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볼까요? 우리 경제학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미스는 자신을 경제학자라고 불러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 소개한 이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아직 경제학 하고선 이렇게 단독적으로 단독 학문으로 정립해 있질 아직 않았었거든요. 아마 20세기 가까이 들어서야 이제 경제학이 비로소 단독 학문으로 그렇게 이제 정립을 됐던 겁니다. 마르크스도 사실은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죠. 그렇죠? 그리고 케인즈는 또 바탕은 원래 또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칼 폴라니 같은 학자는 또 역사학자였고요. 예. 마르크스 얘기는 여기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얘기를 좀 안 할 거고요.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공황하고 연결지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1920년대, 29년, 30년대 이제 대공황이 왔었을 때 미국은 정말 치솟는 물가 그리고 높은 실업률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로 내몰렸었죠. 이때 이제 구원투수로 나섰던 게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였습니다. 이때 이제 공황 발생의 원인을 경제 전체적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가계와 기업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하고 이제 이런 처방전을 내놨던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유효 수요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뉴딜 이런 이제 대규모 공사 그런 이제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던 그런 이제 이론을 제공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경제학계의 구세주라 이렇게 이제 그런 처방을 내려서 경제학의 구세주로 떠올랐던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국부론, 일반이론, 자본론. 예,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런 책도 한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제학은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민주화를 겪기 이전에 민주화 시대가 오기 이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기억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경찰들에게 가방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죠. 가방 뒤지미를 하고 그럴 때 마르크스 책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바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스운 얘기지만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막스랑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책에서 막스 베버가 쓴 책이 나오면은 또 똑같은 곤욕을 치렀던 그런 정말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경제학은 또 수많은 경제 사조들을 이제 겪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 얘기로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학은 그 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거를 고민하던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고 나서 이제 수리 모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변수 간의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그런 영역으로 자꾸 이게 영역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경제학을 어렵게 여기게 된 원인도 여기서부터 이제 기인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경제학이 이렇게 사회 전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포괄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마련한 그런 학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경제학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또 그 생각의 이면에는 경제학은 어려워. 왠지 모르게 어려워. 이런 느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복잡한 수식, 그래프 이런 걸로 무장한 어려운 학문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선입견만 살짝 걷어내도 경제학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더없이 유용한 학문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가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바로 경제학이 바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적 그러한 교양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경제학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거의 매일 한 번씩 듣게 되는 얘기죠. 신자유주의. 예.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바로 자유경쟁주의라는 거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이거를 오직 자본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려는 것으로서요. 그 자본주의의 세계화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겠지만 이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 있죠. 규제 철폐라든지 자유방임 시장의 실현, 효율성 극대화, 시장 반응주의, 이윤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을 주요 키워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좀 많은 문제점을 좀 갖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이게 단적으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그 이윤 극대화라는 속성 때문에 결코 스스로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현대의 경제 양상이 자꾸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 고성장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저성장, 고실업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었는데 신자유주의는 그 특성상 그 최대의 수혜자가 그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이익 증대가 제조업처럼 그 높은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질 않고요. 아주 그 고용 증대로 그렇게 빠르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인간의 행동은 뭐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제적이며 이기적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합리성 혹은 시장의 합리성에 그 전권을 이양하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인간의 합리성이 항상 보장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문제죠. 이따 우리가 또 다음에 나올 겁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행동 경제학이 태클을 겁니다. 인간의 심리에 작동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비합리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경제학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또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신자유주의가 또 세계화라든지 뭐 상품화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주 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파괴다. 생태학자들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 말이죠. 바로 이 환경 파괴를 급격하게 불러오는 것이 바로 그 세계화고, 그 세계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또 신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이쯤에서 경제학은 과연 만능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경제학의 그 공식적 모델이라고 할 그 동태 확률 일반 균형 이런 이런 모델이 있는데요. 뭐 영어로는 DSGE 이렇게 이제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 경제학을 예측하는 데서 뭐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이 뭐 오래전에 이미 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방조했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한 경제학자들의 그 모습에서 경제학이 얼마나 무능할 수 있는지를 또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었죠. 그때 그 예측이나 설명이 제대로 맞아본 적도 없고 뭐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제학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국제뉴스에서 봤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화면이었었죠. 이게 이제 타락한 금융자본주의와 세계적 불평등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던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경제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맨큐 경제학이라는 책을 또 친숙하게 보고 있을 텐데요. 이 책을 맨큐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 교수인데 그 2011년도에 미국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아주 상징적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맨큐 교수의 수업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갓 입학한 하버드생 그 70명이 이 아주 저명한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경제학 원론 수업을 거부한 것인데요. 이 맨큐는 그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요,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맨큐 교수 앞에서 어떤 그 서한을 맨큐 교수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강의는 편향됐다. 우리에게 주입하는 경제학은 빈부격차를 영구화하고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균형 잡힌 양면을 알고 싶다. 단편적인 지식만을 배운 나 같은 학생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월가 시위에 동참을 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이때 금융위기가 났었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도대체 여기서 우리나라는 영국을 얘기합니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하고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또는 탄식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옆에 사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가 줄여서 연준 이렇게 불리는 기관이죠. 여기 의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그린스펀이 미 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그 청문회에서 이제 왜 저 연준에서는 이런 금융위기를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하고서는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무책임한 답변만을 좀 계속 되풀이해서 했었던 그런 장면이 청문회했던 장면들이 세계 각국으로 방송을 통해서 흘렀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경제 이론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 예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인디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인디언 추장이 어느 날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인디언들이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 그거를 이제 묻기 위해서 추장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추장님 올 겨울이 뭐 추울까요? 어쩔까요? 하니까 추장이 올 겨울이 많이 추울 것 같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들이 산에 가서 그럼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좀 베어야 되겠다. 미리 나무를 좀 비축을 해둬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큼을 베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을 하나 또 다시 추장한테 보냈습니다. 가서 올 겨울이 도대체 얼마나 추울 것 같은지를 다시 한번 추장님께 여쭙고 와라 해서 이제 다시 한 명이 추장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추장님 올 겨울이 도대체 얼마나 추울까요? 그러니까는 추장이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상청에다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도대체 얼마나 추울 것 같습니까? 하고서 물어보니까 기상청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산에 인디언들이 가득 차서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 걸 보니까 올 겨울이 아주 추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 듣고 추장이 자기 부족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상청에서 얘기하는데 올 겨울은 아주 사상 유례 없는 혹독한 주의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만큼 미래 예측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스갯소리지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잘할 것인가? 주식 투자로 해서 다 돈을 벌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살짝 들죠? 예. 대답은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게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또 2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주식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봤고요. 또 한 교수는 아주 재미를 못 봤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대요. 아니, 두 분은 똑같이 경제학자신데 왜 한 분은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성적이 별로신가요? 그랬더니 성적이 별로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네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그 경제학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 경제학은 만능인가? 예.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경제학은 경제학자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한번 그러면 경제학과 경영학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상품 거래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경영학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운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경제학은
돈의 원리를 알려주는 학문이고요. 경영학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문학으로서의 그 경제학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휴마니타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처음으로 썼던 말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대학교의 그 교양 과정을 일컫는 리버럴 아츠, 그러니까 자유학문 이 말하고도 이제 상통을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과거에 이제 인문학 하면은 문, 사, 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런 인문학이죠. 요즘은 인문학이 다루지 않는 분야가 사실 없어요. 지금 여기 어떤 책의 표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뭐 디자인 인문학, 생명 인문학, 음식 인문학, 치유 인문학, 경제 인문학,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 인간 조건에 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넓게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다 아우르는 바로 그러한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이제 지하수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요, 중국에 가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트루판, 제가 이제 여기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트루판은 아주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그 땅 위에다가 그 우물을 파면은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과일이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 너무 뜨거운 동네에서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트루판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땅 밑에다가 우물을 파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카레즈라고 하는 건데요. 지하에다가 15,000개씩이나 되는 우물을 연결한 인공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3대 공사라고 하면은 중국의 만리장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리장성, 그리고 대운하, 그리고 지금 얘기한 카레즈, 이걸 이제 3대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 마치 땅속으로 흐르는 저런 지하수처럼 우리 생활의 밑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학문이다 하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인문학은 삶의 안전장치다 하고 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뭔지 아시겠죠? 그 집에서 가끔 시켜 먹는 바로 그 피자입니다. 근데 피자를 배달시켜서 올 때 보면은요, 저는 살짝 좀 처음에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 뜨거운 피자를 어떻게 얼마나 잘 배달을 해오길래 이렇게 그 종이 박스에다 이렇게 쌓아오던데 그게 서로 달라붙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고스란히 원형을 유지해서 이렇게 집까지 배달을 해오나 하고 봤더니 그 비결은 바로 그 피자 세이버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이렇게 삼각 이렇게 세 개의 그 꼭지가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피자 세이버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피자가 이렇게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 포장지. 예. 이런 것처럼 그 인문학도 이런 그 피자 세이버와 같이 어떤 삶의 안전장치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인문학이 그럼 어떤 용도가 있을까?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1955년도에 미국 작가 얼 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클레멘트 코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인문학은 조금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당장 그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노숙자들이 왜 굳이 인문학을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얼 숄리스가 그 노숙자들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해서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 존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 노숙 생활에서 탈피하고자 스스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천여 명이 그래서 이제 이 코스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중에서는 치과 의사, 뭐 셰프, 또는 재활센터 상담 전문가, 이런 식의 사람들이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 프란시스 대학에서 노숙자 인문학 이런 과정을 지금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훌륭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왜 인문학적 감각인가, 이런 책 제목인데요. 이제 포브스의 객원 기자인 조지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IBM은 왜 블록체인 팀에 사회학 전공자를 채용했는가, 또 스타트업 설립자들이 왜 인문학을 공부하는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철학 전공자가 왜 많은가, 뭐 이렇게 이제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공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원인을 규명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책의 대부분의 사례는 이제 미국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혹시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한번 좋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인문학과 경제학의 이제 교점, 교집합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요,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공감. 그래서 경제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또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었던 정운찬 교수가 강의 시간에 했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그래프에서 선 하나만 움직여도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정작 그 그래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래프 뒷면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이제 대공황 시절에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줄을 쓴 모습이라든지 지금 실직이 돼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바라봤던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시각을 탈피해서 그래프나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에서도 이제 지금은요, 인문학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도 인문학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류의 기업들은 지금 인문학에 주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계산된 합리성으로는 또 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거나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성찰과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문학은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바로 스티븐 잡스. 예. 잡스,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 일자리를 막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잡스. 예. 잡스가 이제 아이패드 2를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애플의 DNA는 기술과 자유교양과
인문학을 결합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인문학 하고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휴마니타스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을 했죠. 그 스티븐 잡스가 참 놀랍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현대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생활 양식, 문화, 이거를 만든 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은 정말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린 꼬마들 보세요. 어린 꼬마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 아이패드를 갖고 놀아요. 오락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인간에게 접근성을 아주 높여주었다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죠. 제가 인도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에서 저 인도 가족을 만났던 장면인데요. 예, 아주 귀여운 꼬마죠. 예. 이 꼬마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혼자서 참 재밌게 놀더라고요.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아주 얼굴에 아주 만면에 그 미소를 띄우면서 저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놀아요. 또 여기는 안나푸르나 산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 외모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지만 손에는 영락없이 똑같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목동들입니다. 그 사슴과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목동들인데 얘네들도 그냥 양과 사슴들은 놀게 두고요.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고 통화하고 뭔가를 게임을 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히말라야에 이제 힌두 신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잡스 신이 도래를 했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가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잡스에게는 인문학의 힘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잡스가 인문학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잡스는 또 저렇게 히피가 되어서 또 인도를 이렇게 여행했었던 그런 경험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의 잡스를 만들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이분이 또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죠. 예, 워런 버핏. 올해 이제 90세가 되신 분인데요. 투자의 귀재, 뭐 오마하의 현인 이제 이런 칭호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계 부자 랭킹 6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사람은 그의 재산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장기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을 만나본 CEO들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나보다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 회사의 CEO인데 어떻게 나보다도 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하고 감탄을 한대요.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워런 버핏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도 그 종이신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그 잉크가 묻어날 정도로 그 여러 종류의 그 일간지, 경제종합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요, 매일 그렇게 이제 독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워런 버핏이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워런 버핏과 비슷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었죠? 뭐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세계 재벌 중에 한 사람인 카네기가 있었죠. 강철한 카네기.
카네기에 얽힌 일화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들은 뭔가 다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네기가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갔었대요. 근데 어린 카네기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시장 상인이 이제 아이가 귀여우니까 이렇게 그때 땅콩이라고 해줄게요. 땅콩을 파는 상인이 얘야 꼬마야 네가 갖고 가고 싶을 만큼 네 한 주먹 집어서 땅콩을 가져가 하고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어린 카네기가 쭈삣쭈삣하면서 안 집어들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애가 숫기가 없나 보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땅콩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네기 엄마가 그랬대요. 아니 왜 아까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할 땐 안 가져갔니? 그러니까 어린 카네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아저씨 주먹이 더 크잖아. 손이 더 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뭔가 남다른 점이 있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그 인문학과 경제학을 겸비한 사람의 표본으로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을 꼽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신영복 선생님은 그 원래는 그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육사에서도 경제학을 또 가르쳤고요. 그러다가 그 통역당 사건으로 해서 감옥에서 그 21년인가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셨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신영복 선생님이 그 책들을 보면은요, 경제학 책은 사실 딱히 없어요. 쓰신 책 중에. 그런데 인문학 책은 참 많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이라는 책도 있고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 뭐 이런 거, 담론 이런 책들이 이제 다 인문학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영복 선생님은 그 감옥에서 사실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동양 철학 공부를 그 안에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서 했는데, 지금 우리는 신영복 선생님을 경제학자로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이제 인문학자로.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그 뒤에 좋은 책과 강의와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경제학과 인문학을 골고루 갖춘 우리 시대의 표상, 예, 이런 분으로 신영복 선생님을 저는 꼽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의 경제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과 사회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학은 우리 현실의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경제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학을 굳이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민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이거를 정확히 또 평가를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을 좀 봅니다. 여기에 이제 연도별 기업 순위라 그래갖고요. 어떤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1980년대는 보면은요, IBM, 휴레패커드, 또 파나소닉, 소니, 모토로라, 예, 이런 기업들이 1위서부터 10위까지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를 볼까요? 예, 1위가 애플이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페이스북, 아마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봐도 제조업, 예, 제조업들이 그 10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업들은 다 어디로 갔나 없어요. 없고 어떤 기업들이냐? 제조업이 아니죠.
거의 다 이제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보다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그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1위서부터 10위까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양상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먼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이제 옛날처럼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웃, 인접 학문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 만나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가 나왔고요. 뇌과학과 만나서 진화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또 나왔습니다. 행동경제학은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의 실제 심리와 행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 그 방법 툴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 10월이죠. 네, 이제 10월은 또 노벨상의 계절인데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중에서 우리가 특히 했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스웨덴 할리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누구한테 줬냐면요. 심리학자에게 줬어요. 경제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에게. 그게 누구냐면은 인지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니언 카노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의 시조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요. 기존의 경제학의 바탕이 얼마나 허약한지, 인간을 합리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경제학 원칙들이 얼마나 현실 생활에 들어맞지 않는지,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규명을 했었던 이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거예요.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은요, 한번 이게 이제 번역본이 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이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벽돌 책인데 만약에 행동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옛날 책은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번역본, 2018년 최신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은 뇌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다는 겁니다. 1은 뭘까요? 이제 빠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 한 번에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2 곱하기 2는 하면 그걸 누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4 그러나요? 또는 프랑스의 수도는 하면은 파리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26 곱하기 46 곱하기 54는 이런 문제를 내면은 금방 안 나오죠. 계산을 해야 되고 추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랜 느린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1은 빠른 직관이고 시스템 2는 느린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 1이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시스템 1을 더 많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만 해도 그렇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예를 들어서 숲속에서 저렇게 이제 맹수를 만났는데 저 맹수는 도대체 누굴까? 저렇게 가만히 보니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 아주 무서운 발톱을 가졌고 아이고야 저 맹수한테 잘못하면 내가 잡혀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린 사고를 하는 순간에는 벌써 잡혀먹었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보자마자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든지 피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는요. 인간의 행동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나온 그 행동경제학인데 이게 300년 동안의 주류경제학의 이론에다가 그 태클을 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시스템 1이 특정 오류에 취약하다. 이런 이제 실험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행동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은 좀 이 책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면 좋을 거고요. 행동경제학에서 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볼 때 보면은 그 페널티킥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이상하게 골키퍼들이 옆이나 골문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몸을 날려서 공을 막아요. 그런데 공을 막는 경우가 많던가요? 골인이 되는 경우가 많던가요? 예, 대부분은 못 막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해보니까요, 페널티킥은요, 골문에 가운데, 좌측, 우측으로 비슷하게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으로 많이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들어가지만 가운데로도 정중앙으로도 꽤 많은 페널티킥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골키퍼들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몸을 날려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페널티킥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단 그 골키퍼는요, 골을 막든 못 막든, 뭐 막으면 좋은데 못 막을 때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이라든지 원망을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본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골을 막기 위해서 몸을 옆으로 날렸어, 또는 오른쪽으로 날렸어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된다는 어떤 편향 심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넛지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요. 넛지도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그 원래의 뜻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넛지라는 말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넛지가 어디에서 활용이 됐냐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의 스위플 공항이라는 곳에서 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남자 소변기에다가 그 파리 스티커를 저 중앙에다가 붙여놨대요. 그 남자 소변기 청소하시는 그 미화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소변이 바깥으로 튀거나 이제 이래서 청소하는데 애를 먹는데, 그래서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다가 뭐 표 같은 것도 많이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 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이 공항에서 파리 스티커를 중앙에 딱 붙여놨더니 그게 한 80%가 그 오줌방울이 바깥으로 안 튀고 개선이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단순합니다. 예, 그거 맞춰보겠다고. 예, 파리 맞춰보겠다고 정조준을 해서 이제 일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넛지라는 게 뭐 대단한 뭐 캠페인이나 슬로건을 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소한, 그냥 툭 찌르는 이 정도의 사소한 걸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넛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합시다. 이제 이런 표 같은 걸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참 많이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지 계단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역에서는요, 이제 넛지를 한번 활용해 본 겁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도록 해놨어요. 그랬더니 재밌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뭐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넛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다음 주가 또 추석 명절이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되도록이면 좀 명절을 새러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요 현수막은요, 실제적으로 충남 어디더라? 서천. 예, 서천에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이라고 그래요. 저게 뭡니까? 뭐라고 쓰여 있나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 제목을 패러디한 거죠. 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제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지 말란 말이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올해는 이러이러하니까 제발 뭐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것을 삼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재밌어요. 기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야, 저거야말로 너찌의 아주 좋은 사례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제학은 또 이제 뇌과학하고도 또 요새는 많이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나쁜 아이고 착한 아이인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알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우리의 뇌가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은요, 행복의 영역에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까? 했더니 그 결론은요, 이게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은 어느 일정한 단계에서부터는 늘지 않더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이 책은요, 지금까지는 행복이라는 걸 누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까? 뭐 심리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규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화심리학자, 생물학의 바탕을 둔 진화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은 어느 때 행복할까 하고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의 비밀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 경제학, 심리학, 진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묻던 행복의 비밀을 사람들이 다윈에게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여기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예.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유경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공유경제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 세계적인 경제에서 좀 대세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위축이 됐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버, 에어앤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예, 공유경제는 조금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전통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경제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보면은 우버는 택시 기업인데 택시가 하나도 없고요. 에어앤비는 숙박 기업인데 침대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산업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전통 경제에서는 이게 어떤 업종이다 하고 딱 명확하게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갈수록 공유 경제가 이제 커지다가 지금 이제 이런 지금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조금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공유 경제가 사실은요, 늘 좋은 거였었냐?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공유 경제도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과 마찰을 겪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규제를 받아야 될지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불평등한 규제를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에어앤비 같은 경우가 다른 그러니까 숙박업인데 다른 호텔 같은 데서 받는 규제를 또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서 오는 상대적인 그런 불평등한 규제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범죄 노출 위험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폭력 전과자를 가진 우버 기사가 뭐 있었던 적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 때문에 뭐 공유 경제를 반대하는 이런 시위도 있었던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유 경제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코로나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경제가 몰락을 하고 프라이빗 경제.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전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나누는 경제였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소규모의 사람들끼리 그야말로 우리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뭔가 재화 용역을
느낀다. 이제 이런 이코노미가, 프라이빗 이코노미가 뜨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협동조합이라는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좀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가 이제 많은 걸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새로운 더 큰 질서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코로나로 뭐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공항은 텅 비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비행기가 지금 내리거나 뜨질 못하고 있고요.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상황이죠. 뭐 좀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새로 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달, 택배, 의료, 양육, 요양, 이런 걸 이제 뭐 돌봄 경제라고 이제 크게는 케어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이런 쪽에 일하는 종사자들을요, 핵심 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키워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필수 직원, 그래서 에센셜 인플로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라든지 임금 구조라든지 노동시장이 변화될 거라는 걸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B씨와 A씨로 세상은 구분될 것이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비포와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이렇게 세상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또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언택트가 부상됐죠. 요즘 방탄소년단이 언택트 공연을 해서 화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공연 안 해요. 직접 해외 공연 직접 가서 하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언택트 공연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입도 더 높고요.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느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언택트로 하니까 이 동시 접속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세계가 연결돼 있다, 세계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피부로 느낀 게 이겁니다. 뉴스를 틀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떠드는 걸 매일매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 현황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세계가 연결돼 있구나 하는 거를 정말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또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일부 그 급진적인 사람들 입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전에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과연 실현될까 하고 우리가 좀 의아해 해오고 있어 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기본소득 비슷한 걸 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요, 기본소득제와 비슷하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물론 이 세대주 가장들에게 지급을 했지만 무조건적인 소득이죠.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은 첫 경험입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기화로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 이제 저성장 시대, 이제 고성장 시대에 익숙했던 삶과는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를 바꾼 대표적인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죠, 인구. 이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래를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미래를 그나마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바로 이 인구예요. 인구가 가장 정확하게 그나마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 분명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얘기할 때 이 사진이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죠. 100세 시대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2015년 2월 달에 타임지 표지 기사였거든요. 이 아이는요, 별일이 없으면 142살까지 살 거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고성장, 무한, 이윤 추구 이것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즉 그것보다는 우리는 공공, 복지, 생명,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는 건 이제 수단이고 목표는 이제 복지, 안전, 건강 이걸로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죠. 예. 경제학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저는 그 책 읽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경제학 책을 좀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 경제학 책, 뭐 모든 경제학 책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그 책 서문을 좀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책 서문하고 목차. 모든 책은요, 저자가 가장 그 공을 들이는 부분은요, 서문입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썼고, 이 책은 어떤 가치가 있고 하는 걸 공들여서 쓰는 부분이 서문이기 때문에 서문은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서문은 읽을 때만, 처음 책을 펼칠 때만 읽는 책이 아니고요.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이 책의 전모를 고스란히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서문은 2번 읽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드리고 싶으냐면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갑자기 어려운 경제학 책을 읽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쉬운 책들을 좀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 책이라 해서 청소년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17 플러스 이렇게 이제 책 표지에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17세서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읽는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요즘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온 책들이요, 수준 높습니다. 성인들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책들, 예, 그런 책들을 좀 입문서로 삼아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좀 더 드릴까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쉬운 책, 흥미를 당기는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소설로 경제학을 풀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제학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요, 이런 소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나오고 좀 있죠? 애덤 스미스 구하기. 이런 게 이제 경제 소설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애덤 스미스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하고 가정하고 쓴 것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것도 이제 피터 드러커를 소재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일본에서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보다도 많이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쉬운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좋은 책들 참 많아요. 근데 일일이 지금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 하나 그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종합하는,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라는 책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랑 같죠? 이 안에는요, 그 40권의 경제 경영서를 서평을 실어놨고요. 또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리스트를 또 해서 120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마음이 당기는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은요, 경제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힘을 실어주는 아주 살아있는 인문학,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또는 경제학을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들 무탈하시게 잘 건너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